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 홍수, 폭염, 가뭄, 폭설. 어느새 기후변화가 위기가 되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좀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50 탄소 중립 알아보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민경입니다.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두 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 이준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안영환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자료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 기후변화, 이제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 모두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아니, 교수님, 지금 본 영상이 재난 영화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요, 최근 2020년과 2021년에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 국가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폭염, 산불, 한파 등의 재난을 더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2018년에 극심한 폭염과 2020년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많이 입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최근에 기상청에서 우리나라의 109년간 기후변화 추세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109년 전과 비교해서 여름은 20일이나 길어지고 반면 겨울은 22일 짧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100년에는 연간 폭염 일수가 며칠일지 맞춰보시겠습니까? 2100년이요. 한 80년 남은 건데 힌트가 좀 있을까요? 예, 매년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요. 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 폭염 일수가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열흘이면 최소 한 2배 정도는 그래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한 20일 정도요? 안타깝게도 지금과 같은 지구온난화 추세로는 35.5일 정도 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더 오랫동안 힘든 폭염을 겪어야 하는 거죠. 35.5일이요. 와, 이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즘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슈가 바로 탄소 중립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탄소 중립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두 분 교수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궁금증 풀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뭔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건 알지만 정확한 의미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탄소 중립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탄소 중립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간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다양한 흡수원에 의해 흡수되는 양이 같아져서 더 이상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상승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온실가스, 이 이산화탄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주이긴 하지만요. 국제사회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해서 7종의 온실가스를 규정하고 이 배출을 제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화 불화탄소, 육불화유황, 그리고 삼불화질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전체 배출량의 73%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탄소의 순환에 대해 이해하시면 탄소 중립의 의미와 필요성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지구상에 있는 탄소는 지층인 지구원과 생물권, 그리고 해양을 대표하는 수권, 대기로 대표되는 기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각 권역에서 배출된 탄소는 다른 권역으로 흡수되는 생물, 지구화학적 순환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대기에서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생물권에서 광합성을 통해 탄수화물 형태로 식물 성장에 활용되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물에게 이동됩니다. 그리고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은 직권인 땅에 묻혀 암석이 되거나 화석연료가 되면서 순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지층에 있던 탄소를
우리 인간이 화석연료 형태로 채굴해서 연소를 한 후 대기권으로 빠르게 이동시키고 있다 보니까 원래 지구가 가지고 있던 균형의 상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죠. 이 결국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인류가 이 탄소 순환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원인에 따라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럼 대기 중에 이 탄소량 증가가 어떻게 다시 지구 온난화로 이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본래 자연적인 순환으로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온실가스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온실가스들은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일부 흡수하면서 이 지구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화석 연료 사용 등과 같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대기 중의 온실가스가 이 자연적 변동성을 넘어서 지금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가두면서 이것이 인위적인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하게 유지되던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서 기후가 점점 변화하게 되는 거군요. 예,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서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는 그러한 장기 체류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의 경우 이제 일부는 해양이나 생태계에서 흡수되는데 흡수되지 않는 나머지가 대기 중에 머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탄소의 경우는 100년 이상 대기 중에 체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지구 온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룬 이후에 네거티브 배출로 가지 않으면 이 대기 중에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계속 증가하는 것이고 지구는 계속 온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지면과 해양에서 흡수하는 양은 분명 한계가 있을 테고 이 나머지는 대기로 간다면 배출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도 증가하고 누적된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 온도도 계속해서 상승해서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는 거군요. 예. 현재는 인간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흡수되는 양보다 많기 때문에 대기 중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배출량을 가능한 0에 가깝게 최대한 줄이고 갯벌, 습지, 숲복원 등 흡수원을 확대하거나 발전소, 공장 등에서 음의 배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한다면 전체적으로 대기 중 탄소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탄소 중립이 이런 뜻이 있었군요.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0에 가깝게 줄이고 흡수량은 늘리고 배출된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게 사실 지금의 여건상으로는 매우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준희 교수님,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 중립을 지향해야 하는 걸까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즉 IPCC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IPCC는 올해 8월 9일에 제1실무그룹 6차 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이 지난 10년 동안 지구 지표 평균 온도가요,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미 1.1도 상승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별 해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혹시 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더웠던 해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저는 많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한 2018년이나 16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2016년이 이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26도 온도가 상승해서 가장 더운 해였고요. 그 다음으로 더운 해는 2020년인데요. 1.25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래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지구 평균 지표 기온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1.26도, 이 온도 상승이 별로 크게 느껴지진 않으시죠? 네. 그런데 우리 사람 체온도 1도가 올라가면 사실 건강에 큰 문제가 맞아요. 오잖아요. 네. 네. 이 1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미 이 전 지구적으로 폭염, 가뭄, 홍수, 폭설,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더 강하고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명피해, 경제적인 피해도 점차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1년만 해도 캐나다 서부 지역에
최고 온도가 47도까지 올라가고 유럽에는 기록적 폭우로 인한 심각한 홍수 피해가 일어나서 다양한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점점 더 이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구 온난화가 1.5도씨, 그다음에 2도씨 혹은 그 이상 진행된다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커지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제사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억제를 논의해 왔고 2015년 12월 파리 협정을 통해서 산업혁명 이전 대비 온도 상승을 2도씨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씨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IPCC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가 앞으로 20년 이내에 우리가 선택하는 그러한 배출 경로에 상관없이 1.5도씨 지구 온난화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시나리오가 SSP 1.9 시나리오인데요. 이 경우에도 1.5도를 넘겼다가 약간 감소하면서 2100년도에 1.5도 약간 밑으로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여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2100년까지 1.5도 이하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대책인데 현재 이미 1도 이상 올라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억제 목표를 1.5도로 정한 건데 이 1.5도라는 수치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예, 이 파리 협정 이후에 IPCC는 2018년 10월에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1.5도가 되었을 때, 그때 영향과 2도가 되었을 때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5도 이하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탄소 중립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아니, 안 교수님,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럼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지 않으면 되는데 좀 여유롭게 설정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탄소 중립 목표를 2050년까지로 설정한 건가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인다면 지구 평균 온도는 더 이상 상승할까요? 상승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줄이면 당연히 상승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정답이 아닙니다. 지구 평균 온도는 일시적 배출이 아니라 탄소의 누적 배출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해도 누적되는 탄소의 양이 증가하는 한 지구 평균 온도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1.5도 온도 상승까지 잔여 탄소 배출 허용량은 약 500기가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잔여 탄소 배출 허용량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요, 이 누적 탄소 배출량하고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사이에 선형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선형 관계를 이용을 하면 이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 억제에 필요한 그 총 누적 배출량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현재까지 얼마나 배출했는지 그 누적 배출량을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제외하면 그 남은 누적 탄소량이 잔여 탄소 배출 허용량이 됩니다. 네, 그럼 이 잔여 탄소 배출 허용량이라는 건 우리 인류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부로 막 탄소를 배출해서 허용량을 초과하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급격히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부터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여가야 하는 거네요. 네, 이렇게 산출된 잔여 탄소 배출 허용량을 고려해 앞으로 탄소를 어떤 경로로 줄여나갈지를 도출했는데요. 2020년부터 전 세계 탄소 배출 상승 추세를 감소 추세로 전환하고
2030년에는 인위적 탄소 순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그다음에 2050년에는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20년 이내에 1.5도 온난화에 도달하고 약간의 오버슈트가 있은 후 2050년 탄소 중립 이후 배출량보다 흡수량을 늘리는 네거티브 배출을 통해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감소시키면 온도 곡선이 하강해서 2100년에 1.5도 이내로 온도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현재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건가요? 네, 이번 IPCC 보고서에 따르면요.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2019년 12월 대기 중 농도가요. 410 ppm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약 42% 증가한 수치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 200만 년 기간에서 전례 없이 높은 농도입니다. 지금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2021년 7월 그 농도를 보면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17 ppm에 달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990년에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약 33기가톤에서 연평균 1.1%씩 증가해서 2019년에는 52.4기가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온실가스가 주로 어디서 많이 배출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국가별로 또 배출량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우리의 경제활동과 생활이 모두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먼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화석연료 연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농축산, 폐기물 부분에서 배출되는 메탄이 있는데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보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1990년 이후 배출량이 감소 또는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과 인도 개발도상국들은 2000년 중반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연간 7억 2,800만 톤가량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배출 수준은 세계 11위로 OECD 국가 중에서는 5위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2010년부터는 증가율이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2018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수출 산업 비중이 높고 주요 생산품 중에 철강, 시멘트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품목이 있어서 이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떤 특성들이 있나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약 87%가량을, 산업 공정에서 7.8%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너지 연소와 산업 공정에서 이 배출 비중이 거의 95%에 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95%요. 그럼 그 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나머지는 폐기물 및 농축산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좀 더 보충하자면 에너지 연소로 인한 배출량이 45.5%는 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고 30% 정도가 제조, 건설 산업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내 전력의 50% 이상을 산업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산업 활동을 통해 배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온실가스 배출과 이에 따른 지구 온난화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전망하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예, 미래 지구 온난화의 진행과 그에 따른 기후 변화를 전망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각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영향을 평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좀 복잡한데요. 그래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먼저 이 대기권, 빈권, 수권, G권을 포함하는 기후 모델 혹은 그 기후 모델에 이 생물, 지구, 화학 과정까지 포함이 된 지구 시스템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요. 그 모델에 우리가 미래 시나리오를 가정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는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에어로졸도 어떻게 배출할 것이며 토지 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이제 경계값으로 기후 모델 혹은 지구 시스템 모델에 넣어서 그래서 미래 기후 변화를 전망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데요.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에 나온 IPCC 6차 제1실무 그룹 보고서에서는 새롭게 사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미래 기후를 전망했다고 들었는데 이 과거의 시나리오와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예, 그 이전에는요. 이 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경로에 따라서 이 복사 강제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거에 따른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요. 이를 우리가 대표 농도 경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는요, 이 대표 농도 경로뿐만이 아니고 이 시나리오에 인구, 경제, 토지 이용, 에너지 사용 등의 이 미래 사회 경제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까지도 적용한 시나리오를 이용했습니다. 즉, 이전과 비교해서 더 정밀한 그런 시나리오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 6차 보고서에서는 미래 기후를 어떻게 전망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이번 6차 보고서에서는 이 최저 배출, 저배출, 중배출, 고배출, 최고 배출을 포함하는 5가지 시나리오가 평가되었습니다. 이 최저 배출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계속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서 사용했던 지금부터 바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고 그 이후에는 이제 흡수량을 배출량보다 더 많게 하는 네거티브 배출로 가는 경로입니다. 이 경우에 1.5도 아래로 온도 상승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배출과 최고 배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이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이 최고 배출은 2100년도에 지금의 2배에 이르는 그러한 배출 경로입니다. 이렇게 고배출과 최고 배출로 갔을 경우에는요, 2100년에 이르러서 지구 온도 상승이 3.6도 그리고 4.4도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 2도 상승도 지구 환경과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3.6도, 4.4도 상승이 전망되는 시나리오도 있다고 하시니까요. 탄소 중립이 정말 중요하다,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최저 배출 경로로 2050년에 탄소 중립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국가가 협력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 추세인 곳도 있어서 앞으로 국제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논의는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즉 IPCC 설립을 계기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 IPCC의 제1차 평가보고서가 발간되고 여기에서 경고한 내용에 기반하여 1992년 6월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이 처음으로 타결된 1992년부터 지금까지 크게 4번의 목표 설정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앞선 3번의 목표는 모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에 이르러서는 2030년 목표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목표를 갱신하기로 했고 2050년 장기 목표 및 전략 수립도 공고하였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는 이러한 맥락 하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희망의 시기도 있었고 좌절의 시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좌절하기에는 더 이상의 시간이 없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이 비전을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나요? 예, 최근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총 26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 공식 선언과는 별개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기후목표 상향연합에 가입한 국가가 현재 120개국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은 2050년 탄소 배출 중립을 목표로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했으며 최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기존 40%에서 55%로 상향하였습니다. 미국도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발전 부문, 건설 부문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적으로 감축하겠다고 하였고, 일본의 경우 탈탄소화를 목표로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206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제시하고 녹색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세계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 법에 명시한 게 눈에 띄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2018년 대비 26.3%보다 9%포인트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목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는데요. 2030년 중간 단계 목표를 강화하는 것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실질적 이행력을 높이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사회적 논의 및 기술적 검토를 거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보다 더 상향한 40%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 덕분에 탄소 중립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 대전환이라 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정부와 국제사회 노력만으로는 실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선언, 또 최근 국내에서도 ESG 경영 확산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개개인 역시도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 방법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과 같은 우리 사회의 기반이 전환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을 비롯해서 문화 역시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만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영국 리즈 대학교,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교 등 국제연구진들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10가지 방법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0가지 방법이요. 궁금한데요. 어떤 게 있나요? 그럼 상위 5개만 살펴보면 첫째,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 두 번째, 전기차 이용하기. 그 외 항공여행 줄이기, 재생에너지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한 5가지 실천만으로도 1인당 1년에 9톤가량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에서 어떤 실천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발간한 이 책은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정, 기업, 학교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을 하고 어떻게 생활 양식을 바꿔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수칙을 실천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실천에 도움되는 정보 등이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2050 탄소 중립 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 중립 생활로의 전환은 혼자의 실천으로 그 효과가 미미하지만요, 다 함께하면 그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탄소 중립 생활 실천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나오셔서 유익한 말씀 주신 두 분 교수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기후변화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두 분 교수님 활동 응원해드리고요. 오늘 자리와 같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민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